우리나라 면적의 3배에 달하는 이 땅은 전 국토가 문화재라 할 만큼 역사와 문화의 보고입니다.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는 고대의 발자취와 중세의 역사, 그리고 현재의 시간이 공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드디어 이 영원의 도시라고 하는 로마에 도착했네요. 로마는 아직도 이게 옛날 멋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요.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인들은 스스로를 카프트 문디라고 불렀었거든요. 세상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란 말이 생긴 것도 그러한 자부심에서 나온 말이겠지요. 자부심 강한 이 땅을 정복하고자 한평생을 바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대 로마의 맞수였던 카르타고의 명장 하니발이었죠. 이 황량한 땅은 깐네 평원입니다. 고대 로마군과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대격전을 벌였던 곳이죠. 기원전 3세기 중엽, 로마는 당시 해상 강국이었던 카르타고와 총 3번에 걸쳐 포에니 전쟁을 벌였는데요. 당시 로마는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한니발 장군 때문에 최대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깐나의 평원이네요.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에 로마와 카르타고가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두고 붙었던 가장 중요한 격전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평원에 보이는 이곳 깐네 평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되는 깐네 전투가 벌어집니다. 로마는 단 하루 만에 군사 8만 명 가운데 7만 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로마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패배를 안겨준 이는 바로 세기의 전략가 한니발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울던 아이의 울음까지 그치게 만들 정도로 로마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코끼리를 타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와 파죽지세로 로마군을 격파한 한니발. 그가 제2차 포에니 전쟁을 시작한 이유는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한니발이 이렇게 이 먼 곳까지 와서 로마군을 물리쳤던 거는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 그러니까 로마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된다는 그 교육 때문이었거든요. 이곳 깐네 평원에서는 대승리를 거뒀지만 끝내 로마를 정복하지 못했던 한니발. 로마 제국의 화려함과 영광을 간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유적 포로 로마노를 찾았습니다. 로마인의 광장이라는 뜻을 가진 포로 로마노는 고대 로마의 정치, 상업, 종교 등 모든 활동의 중심이었죠. 깐나의 전투에서 거의 7만이 넘는 병사를 잃은 바로 장군이 전쟁에서 패해서 이 로마로 귀환을 할 때 당시 집정관이었던 파비우스 막시무스를 비롯한 로마의 시민들은 이 성문 앞까지 나가서 바로의 귀환을 환영해 줍니다. 그가 전쟁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공화정에 대한 신의를 잃지 않고 돌아와 준 거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했던 거예요. 당시 로마는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에게 연전 연패를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로마인들이 서로를 믿지 않고 패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면, 그리고 오늘날 국회에 해당하는 원로원의 희생이 없었다면 로마는 끝내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파비우스 막시무스의 예를 들자면 그는 자신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결국 한니발 정도의 훌륭한 장군은 로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하기보다는 시간을 끌어서 그의 보급선을 잘라야 된다. 그걸 이제 지구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지구전을 통해서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굉장히 승기를 잡아갔어요. 거기에 분노한 한니발이 이 로마 인근까지 와서 로마 귀족들의 땅을 다 불태웁니다. 파비우스 막시무스의 땅만 남겨놓고요. 결국은 사람들이 파비우스 막시무스를 의심하고 그를 내쫓고 로마의 전략이 바뀌길 기대했던 건데, 그거를 알고 있었던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원로원에 나타나서 자기의 모든 부동산을 국가에 헌납해버립니다. 결국 자기가 한니발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재산을 포기함으로써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이제 그의 어떤 헌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한니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거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곳 원로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80여 명의 의원은 한니발과의 깐네 전투 때 시민들과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로마라는 사회의 단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려한 유적들 곳곳엔 이러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이 그냥 찻길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2300년 전에 로마인들이 만든 첫 번째 가도, 아피아 가도를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이 아피아 가도의 첫 번째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입니다. 당시 로마 공화정의 집정관이었던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가 만든 아피아 가도는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이기도 합니다. 이 아피아 가도는 처음에는 군용 도로로 만들어졌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져온 이 고대의 길엔 로마가 걸어온 파란만장한 전쟁의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로마가 2차 포에니 전쟁 때 한니발을 물리치기 위해서 8만이 넘는 대군이 출발한 것도 이 길을 통해서고요. 그리고 그들이 깐나에에서 거의 몰살당한 이후에 이 패배의 비보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파발마가 온 곳도 바로 이 길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듯 한때 이 길은 로마와 동맹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전역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그곳을 자기들이 힘으로 진압하고 거기에 주둔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동맹국들에게 자치를 허용하고, 다만 그들과 이제 경제적인, 외교적인, 군사적인 어떤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가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어떤 국제관계랄까요? 그런 걸 만들어 갔거든요. 그리고 그런 국제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아피아 가도를 비롯한 도로였습니다. 한니발은 16년간 이탈리아 반도에 머물면서 로마의 동맹체제를 깨는 데 주력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로마가 도로를 중심으로 만든 동맹체제가 강력했기 때문이죠. 로마는 이 길을 통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데 그 도로의 길이가 8만 킬로미터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피아 가도와 함께 로마 토목 기술의 걸작으로 꼽히는 건축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마 시내에 물을 공급했던 수도교입니다. 로마의 수도교 중 가장 보존이 잘 돼 있는 것이 바로 이 클라우디아 수도교입니다.
야, 정말 대단하죠. 거의 높이가 10m에 이르는 이 거대한 구조물을 로마인들이 2300년 전에 이미 만들기 시작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수도교라는 것은 이 멀리에 있는 수원지에서 깨끗한 물을 날라다가 이 로마에 사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체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국가는 무엇을 제공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이미 로마인들은 2300년 전부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걸 못하는 국가가 많은데.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한 로마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계 대륙에 걸쳐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아피아 가도와 같은 도로, 수도교 등의 최첨단 시설을 갖추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렸죠. 문명이란 것을 통해서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했던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역, 북아프리카 혹은 이제 아시아에 가도 이것과 똑같은 문명의 흔적들을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거를 2300년 전에 자기들이 지배하던 영역 속에 확산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하나의 제국을,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그들의 힘이 참 놀랍게 느껴져요. 로마 인근 도시 마리노. 고대 로마 시대에 로마 귀족들의 여름 휴양지였던 이곳은 예로부터 비옥한 땅에서 생산된 백포도주로 유명한데요. 매년 포도 수확이 끝나는 10월이 되면 축제가 열립니다. 오늘날의 축제는 1571년에 있었던 레판토 해전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열리기 시작했답니다. 전쟁의 승리를 신께 감사드리고 풍요를 기원하는 행진이 펼쳐지죠. 이탈리아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포도도 많이 나고 올리브도 많이 나고 이 과거에는 밀도 정말 많이 났었어요. 어떤 이런 풍요로움이 이제 고대의 로마 제국의 부와 이 힘을 지탱해주던 어떤 근간이었죠. 긴 행진이 끝나자 사람들이 도시 중앙에 있는 분수대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정말 분수대에서 물 대신 포도주가 쏟아져 나오는 걸까요? 거의 다 왔어요. 막상 분수대 앞에 도착하고 보니 상상처럼 포도주가 분수대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와, 이렇게 호수에 또 와인을 먹는 건 태어나서 처음인데요. 자세히 보니 분수대에서 포도주가 나온다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분수대에 연결된 관을 통해 포도주가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굉장히 달아요. 이탈리아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 일하는 것이다. 축제가 무르익자 사람들은 절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여행자의 마음까지 풍요로워지는 비옥한 땅. 이렇게 비옥한 땅이 있었기에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던 로마가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도시 대단한 도시인 것 같아요. 지금 제 왼쪽으로는 트라이누스 황제의 시장,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로마 제국의 중심이었던 포로 로마노, 그리고 앞쪽으로는 콜로세움. 정말 세계적인 유산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이 한가운데에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로마를 제국으로 만든 첫 번째 남자죠.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아우구스투스는 공화정 시대를 종식시키고 로마 제국 시대를 연 첫 번째 황제였습니다. 황제로 등극한 그는 수도 로마에 대대적인 건축 붐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는 자신과 후손들이 묻힐 대규모 무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과시함으로써 황제의 권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였죠. 그 영묘 옆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를 상징하는 제단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로마 시내 한가운데에 위치한 아라파치스라는 곳입니다. 아라는 우리나라 말로 제단이라는 뜻이고요. 파치스는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면 평화의 제단이라는 뜻이죠. 기원전 3세기 한니발의 공격을 막아낸 로마는 세계 제국으로 성장하지만 곧 내전을 겪게 됩니다. 그 100여 년의 내전을 마무리 지은 인물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죠. 파괴적이었던 내전을 마무리 짓고 로마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이끈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 아라파치스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국시가 관용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유명한 판테온이고요. 그리고 이제 왕조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옆에 폐허처럼 남아있는 마우솔레이움, 왕조의 무덤입니다. 이제 이런 세 개의 건물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건물을 새로 짓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는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나는 진흙과 벽돌로 된 로마를 물려받아서 대리석으로 된 로마를 남겼다. 그가 그토록 자신 있게 얘기할 만큼 사실은 내전의 폐허 속에서 무너졌던 로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에 완전히 국제적인 권력 도시로서 재탄생하게 됩니다. 팍스 로마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번영을 구가한 로마 제국. 이 시기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건축물 중 하나가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웅장한 유적 중 하나로 손꼽히죠. 우리에게 영화 시네마 천국의 촬영지로 알려진 시칠리아는 이탈리아 반도 아래에 위치한 지중해의 가장 큰 섬입니다. 역사적으로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했던 수많은 세력들의 다양한 문명이 풍요롭게 남아있는 곳이죠. 이탈리아 반도와 시칠리아 섬 사이에 있는
이 좁은 바다가 메시나 해협입니다. 시칠리아 섬은 지중해 중앙에 위치해 있어 예로부터 지중해 해상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때문에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했던 세력들은 끊임없이 시칠리아를 두고 쟁탈전을 벌여왔죠. 이러한 시칠리아를 가장 먼저 지배한 세력 중 하나가 기원전 8세기의 그리스인들이었습니다. 시칠리아 섬의 동쪽 타우로 산기슭에 자리한 고대 도시 타우르미나에는 당시 그리스인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타우르미나인데요. 지금은 이 시칠리아 최고의 휴양 도시인데 보시다시피 오른쪽으로는 구름에 가린 에트나 화산이 있고 왼쪽으로는 태양에 반짝이는 지중해가 있는 정말로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마을 뒤로 보이는 저 산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인 에트나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불의 신인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이 있던 곳으로 알려져 있죠. 기원전 8세기에 이미 이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인들이 이곳 곳곳에 이 타우르미나 같은 식민 도시를 건설했고요. 그들은 폴리스를 건설할 때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노천 극장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노천 극장을 지었던 이유는 이곳에서 비극을 상연함으로써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시민 계급을 기르고 그들에게 책임의식과 어떤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학교로서 기능을 했기 때문이죠.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그의 책 이탈리아 기행에서 천국의 땅이라고 극찬했을 정도로 주변 경치가 아름다운 타우르미나. 그리스인들은 타우르미나에서도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 극장을 지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인 에트나와 푸른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극장을 건설했던 그리스인들은 시칠리아에 그들의 문화를 꽃피웠죠. 원래 이곳 시칠리아에서는 이 카르타고 세력과 그리스 세력이 평화롭게 공존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기원전 3세기에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지중해까지 진출하면서 이 서지중해를 장악하고 있던 카르타고와 대격돌을 벌이게 됩니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친 대카르타고 전쟁에서 결국 로마는 승리를 거두고 이 지중해를 자신의 바다로 만드는 데 성공하죠. 굉장히 역사적인 바다입니다. 고대부터 유럽 문명의 중심 무대가 되어왔던 지중해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세 개 대륙에 둘러싸여 있는 바다입니다. 세 개의 대륙을 지배하기 위해선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선 지중해 중앙에 위치한 시칠리아 정복이 중요했습니다. 이곳은 트라파니입니다. 제가 지금 찾아가는 곳은 그 고대 로마 시대부터 소금의 산지로 유명했던 트라판이라는 곳입니다. Buongiorno. Benvenuti, benvenuti. Andiamo a vedere il mulino. 아, 지금 예전부터 이 풍차를 이용해서 소금을 만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마치 네덜란드에 온 것 같은 풍경입니다. Qui siamo sotto la torre del mulino.
Quindi questa vite girava e portava, in questo caso è un mulino che funziona per la macinazione del sale, non per l'acqua, portava quindi l'energia meccanica del vento a far girare questa qui che era una macina per il sale. 고대부터 소금을 생산해온 이곳에서 풍차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중세 시대라고 합니다. E questo è tutto il sistema delle pale che, come abbiamo visto poi giù, 제 뒤로 보이다시피 이 소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과거에는 소금을 백색 황금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로 중요한 물자였거든요. 이런 백색 황금이 지천으로 나는 게 시칠리아예요. 고대로부터 소금뿐 아니라 밀 비롯해서, 그래서 이제 고대에는 로마 제국의 곡창지대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풍요로운 땅이 시칠리아죠. 과거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소금. 야, 진짜 햇볕을 받으니까 이게 진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데요. 이 백색 황금을 얻기 위해 인류는 수많은 교역로를 만들고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제국 때부터 이곳 트라파니에서는 소금을 채취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거의 옛 방식 그대로 작업을 한답니다. 고대부터 생존을 위해 꼭 필요했던 소금은 전쟁을 위한 필수품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끊임없이 치렀던 로마 제국은 병사들의 탈진을 막기 위해 소금 살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월급을 뜻하는 단어 셀러리가 소금을 뜻하는 라틴어 살에서 파생된 것도 그 때문이죠. fin dai tempi romani il sale è stato prezioso, e tant'è che i romani hanno costruito una strada che si chiama Via Salaria, appunto perché era la strada con cui il sale arrivava nella città di Roma. 소금뿐 아니라 밀 곡창지대이기도 했던 시칠리아는 한때 로마의 식량 창고로 불렸죠. 지중해 패권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비옥한 땅이었던 시칠리아. 수많은 이민족의 침략이 있었던 것도, 그래서 지중해 문명의 보고가 된 것도 어쩌면 이 땅의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에 자리한 작은 항구 도시 크로토네. 이곳은 로마 정복의 원대한 꿈을 안고 이 땅에 왔던 한니발의 마지막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코끼리까지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와서 16년 동안 로마를 위협했던 그는 로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이곳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니발이 결국은 로마 공략에 실패하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이태리 반도를 떠날 때 바로 이 항구에서 떠났고, 그때 자기의 모든 업적을 여기 지금 기둥 하나만 남겨져 있는 이 신전에다가 동판을 세우고 떠납니다. 한니발은 이탈리아 반도에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승리를 거뒀지만 로마군이 그의 고향인 카르타고를 침략했다는 소식에 로마 정복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말로 평생을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살았던 한니발이라는 한 사나이가 결국 그의 모든 뭐랄까요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이 땅을 떠나갈 때 심정이 어땠을까. 정말 그 피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는 피눈물을 흘렸지만 한니발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로마인들은 정말 수십만 명의 피를 흘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위대한 한니발의 흔적이기도 하고 그를 이겨낸 더 위대한 로마인을 기리는 그런 또 상징이기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한니발 덕에 더욱 강력한 세계 제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로마. 전장에서 지고 온 장수에게 패배의 책임을 묻지 않았던 사람에 대한 믿음과 아피아가도로 대표되는 문명을 통한 강력한 동맹체제 구축 등은 천재 한니발의 조국 카르타고에는 없었던 로마만의 것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북쪽으로 230km, 토스카나 지방 한가운데에 위치한 시에나는 중세 후기 상업도시로 번창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 시에나는 중세에 굉장히 발전을 했다가 이 피렌체와의 경쟁에 밀리면서 사실은 이제 잊혀진 도시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 들어가는 이곳이 현대에서 과거로, 또 현대에서 중세로 들어가는 그런 입구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 시에나는 건물 곳곳에 보면 이렇게 기둥 같은 게 박혀 있는데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고삐를 묶어 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가 이제 중세에서 시간이 멈춰졌다라는 게 건물 곳곳에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어요. 이곳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머물렀을까요? 보이는 건물마다, 펼쳐지는 골목마다 중세의 역사가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 사이에 시에나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은 들려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제과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에나의 명물. 판포르테라 불리우는 이 시에나의 명물은 토스카나 지방의 전통 과자입니다. Nell'impasto la presenza di spezie varie in modo che all'epoca le spezie potessero contribuire alla conservazione del prodotto perché in epoca medievale non c'era la possibilità dei frigoriferi, non c'era la possibilità. 그래서 중세시대 십자군 원정 때에는 판포르테를 가지고 가서 먹었다고 합니다. 또 이곳 시에나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도 이 과자를 먹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군요. 굉장히 맛있어요. 역시 시간을 뛰어넘는 데는 뭔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절로 미소 짓게 하는 맛, 그게 판포르테의 맛입니다. 중세 시대부터 시에나의 명물로 자리 잡은 판포르테를 맛본 저는 다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광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세 도시의 모든 길은 광장으로 통한다. Partigiani,
대개의 중세 도시들이 그러하듯 시에나의 중심에도 시청을 중심으로 한 광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채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 이 캄포 광장은 오목한 형태로 지어져 건축학적인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중세를 맞이하면서 지역별로 다른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중부는 교황청이 들어서게 되고요. 이 피렌체 시에나를 중심으로 한 곳부터 북부 지역은 자치도시를 중심으로 굉장히 활력 있고 독립적인 공동체들이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럼 그 중세 자치도시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시청사,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일을 결정하던 광장인 거죠. 지금도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일광욕을 하거나 마시고 떠들며 휴식을 취하죠. 중세의 생활상이 생생히 남아있는 캄포 광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소통의 장소입니다. 시에나의 또 다른 중심인 대성당은 캄포 광장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눈앞이 환하게 트이는데요. 대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1340년엔 피렌체와의 경쟁으로 대규모 확장 공사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8년 뒤 창궐한 흑사병 때문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 시에나에도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같이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그런 가문이 있어서 피렌체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았다면 과연 어땠을까? 그래도 그들은 중세에 머물러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성당을 지으려 했던 시에나. 그 꿈은 물거품이 됐지만 그 흔적은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세에 머물러 있는 시에나를 뒤로하고 저는 이제 르네상스의 발상지 피렌체로 향합니다. 꽃의 도시라는 뜻의 피렌체. 르네상스 시대를 연 이곳은 그 시대를 풍미했던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도심 곳곳에 천재 예술가들의 작품이 자리한 피렌체는 그 이름만으로도 여행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제 발길이 제일 먼저 향한 곳은 피렌체의 상징 두오모, 즉 대성당입니다. 140여 년에 걸쳐 완성된 이 성당은 특히 가장 마지막에 건축된 돔이 유명한데요. 그 돔을 자세히 보려면 성당 입구에 위치한 종탑에 올라야 합니다. 그러면 정상의 시원함을 한번 만끽해 볼까요? 피렌체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 유명한 브루넬레스키의 돔이 바로 눈앞에 내려다 보이네요. 지름만 43m에 이르는 이 거대한 돔은 벽돌로 만든 원형 돔으로는 서유럽 최초의 건축물인데요. 버팀목 하나 없이 400만 장의 벽돌을 기적과 같이 쌓아올린 르네상스 건축 기술의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피렌체의 번영과 자부심을 알리듯 웅장한 대성당의 돔이 하늘 높이 솟아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브루넬레스키입니다. 로마 시대 때 사라진 돔의 비밀을 밝혀낸 천재적인 건축가. 참 배열도 기가 막힌 게 이 브루넬레스키가 자신이 건축한 돔을 이렇게 올려다보는 그 자리에다가 이 사람의 이렇게 동상을 썼습니다. 천재의 자부심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의 배경으로 나왔던 대성당의 전망대로 향합니다. 이제 정말 다 왔습니다. 붉은 지붕으로 뒤덮인 이 옛 도시엔 르네상스 거장들의 작품이 꽃처럼 활짝 피어 있습니다. 피렌체에서 가장 강렬하게 제 가슴을 때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메디치라고 하는 그 위대한 가문. 역시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나네요. 토스카나 지방의 부호이자 실세였던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가 잉태하고 피어낸 르네상스와 예술가들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등용했던 피렌체의 건축가이자 조각가였던 미켈로초가 만든 이 건물은 르네상스 시대에 유행했던 도심형 궁전, 즉 팔라초 건축 양식의 표본입니다. 이곳엔 과거 메디치가 사람들이 예배를 받던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벽화 속엔 당시 전성기를 구가하던 메디치 가문의 3대가 모두 그려져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행렬이라는 이 성경의 모티브를 통해서 결국은 이 피렌체라는 도시 그리고 이 한 시대를 메디치 가문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 벽화는 1439년에 있었던 피렌체 종교회의를 기념해 그려진 것입니다. 이후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고 1세대인 코지모 데 메디치는 조국의 아버지, 즉 국부로 불리며 큰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 중 한 명으로 그려진 그의 손자 로렌초 데 메디치는 위대한 자라는 칭호를 얻으며 르네상스의 전성기를 이끌어가죠. 사실 이 메디치가의 궁전을 만들 때 대성당의 돔을 만들었던 브루넬레스키도 굉장히 웅장한 설계안을 가져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 코지모 데 메디치는 능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브루넬레스키의 안 대신에 미켈로초의 소박한 설계안을 선택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뭐 시민들의 눈치를 봤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성당은 원래 미켈란젤로가 입구를 장식하려다 중단한 곳입니다. 끝내 완성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대신 이곳엔 미켈란젤로의 걸작 중 하나로 칭송받는 작품이 있습니다. 메디치 가문 출신인 교황 클레멘트 7세가 의뢰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라우렌치아나라 불리는 메디치 도서관입니다. 이곳의 백미는 도서관으로 오르는 바로 이 계단입니다. 무지한 어둠의 세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 계단 하나로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메디치 가문이 코지모 데 메디치 때부터 쭉 모아왔던 그 희귀한 장서들을 한 곳에 보관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오픈해서 지식이 전파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런 공간입니다. 그야말로 공공 도서관이었던 이곳은 르네상스 운동의 정신적 자양분을 공급했던 문명의 샘물과도 같은 곳이었죠. 도서관 곳곳에 미켈란젤로가 공을 들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빛을 좀 더 잘 들게 하기 위해 창 또한 특별히 고안된 거랍니다. 미켈란젤로와 교황 레오 10세, 클레멘트 7세는 어린 시절을 메디치 궁전에서 함께 보낸 이제 그런 사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원자와 예술가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정치적 혹은 사상적 동반자로서 이런 위대한 작품을 남기게 된 그런 이제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참 위대한 공간이에요. 르네상스를 연. 도서관 옆에는 산 로렌초 성당이 있습니다. 이곳 또한 브루넬레스키가 만들었는데요. 차분함과 검소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르네상스의 걸작입니다. 역시 브루넬레스키라고 하는 이 천재적인 예술가가 이 공간을 설계를 했는데요. 천장에서 그의 어떤 완벽한 균형미를 추구한 그런 이제 작품 세계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산 로렌초 성당이 특별한 이유는 이런 작은 공간까지도 르네상스 거장의 손길이 거쳐갔다는 거죠. 이 가운데 있는 무덤은 저 바깥에 있는 코지모 데 메디치의 아버지 조반니 디 비치의 무덤입니다. 사실 메디치 가문의 부와 영광은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사람이 막대한 부를 모았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 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처음으로 교육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학문과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 수준 높은 안목,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이런 가르침이 메디치 가문으로 하여금 서유럽 역사상 가장 발달한 문화 부흥 운동을 이끌게 한 겁니다. 피렌체 역사의 중심지인 시뇨리아 광장. 이곳엔 한 점 한 점이 연구 대상인 조각품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놓여 있습니다. 이 도시의 군주들은 자기의 정통성 혹은 자기의 권위를 예술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도시들은 수많은 천재들을 배출하고 그들의 작품으로 도시를 장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갔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 시뇨리아 광장이죠. 이곳에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많은 조각품들을 볼 수 있는데요. 모두 원작을 그대로 본뜬 복제품입니다. 도나텔로의 작품도 보입니다. 성경 속 이야기를 조각해 놓은 것인데요. 코지모 데 메디치가 그의 후손들에게 쾌락과 오만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메디치가의 수준 높은 문화는 예술뿐 아니라 음식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와인의 종주국이죠. 그 중에서도 피렌체가 자리한 토스카나 지방은
피에몬테 지방과 함께 이탈리아 와인의 양대 산맥 중 하나로 꼽힙니다. 토스카나의 대부분 지역은 구릉지대로 포도 재배에 최적의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끼안띠 주변은 중세부터 포도 재배지로 유명하죠. 포도는 품종에 따라 수확 시기가 다르지만 대개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수확한답니다. 이 포도가 탱글탱글한 게 작지만 알이 그냥 꽉 차 있어요. 포도가 굉장히 달아요. 이렇게 사람이 직접 따야만 썩거나 덜 익은 포도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와인을 생산할 수 있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운데요? 이 포도로 만들어질 와인 맛이 궁금해지네요. 이 지역은 와인으로만 유명한 게 아닙니다. 가까이 오니까 벌써 고기 냄새가 나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웅성웅성 대고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 나이스 투 미츠. 나이스 투 미츠, 미스터 체키니. 이거를 거의 뭐 소를 방목해서 키우는 토스카나 지역은 육류 요리가 발달해 있습니다. 이 식당의 특징이 이렇게 그 자기네 자체적으로 하우스 와인을 해놓고 그냥 무한대로 마실 수 있게 주거든요. 특히 이곳의 육류 요리는 소스를 많이 쓰지 않고 조리하는데 그 중에서도 숯불에 굽는 피렌체식 티본 스테이크가 대표적입니다. Signori e signore, gentili ospiti, benvenuti a tutti e grazie di essere qui con noi all'Officina della Bistecca. 미국 속담에 뼈에 가까운 고기일수록 맛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안심이나 등심을 뼈채로 구운 티본 스테이크는 그야말로 스테이크의 진수라 합니다. 거의 두께가 8cm? 이 뼈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 얻을 수 있는 사람한테 돌아가는 거의 뭐 프렌체 스타일의 갈비국수. 티본 스테이크의 본고장인 피렌체에서만 느낄 수 있는 황홀한 맛입니다. 화려한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수많은 천재적인 예술가와 예술 작품을 남긴 메디치 가문. 피렌체가 이토록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닐까요? 이탈리아 서부 리구리아해 중앙에 위치한 제노바는 아말피, 피사, 베네치아와 함께 중세 해양 상업 도시로 유명합니다.
12세기 이후에 전성기를 맞이한 제노바는 서지중해에 위치한 코르시카와 샤르데냐까지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동방무역의 중심지로 번영했었죠. 이 제노바가 중세 때부터 베네치아와 더불어 수백 년 동안 지중해를 지배해 왔다라는 그 당시의 흔적들이 건물 몇면에서 드러납니다. 야. 도시의 중심이 되는 페라리 광장에는 제노바의 최전성기를 상징하는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이곳을 떠나서 세상을 바꾼 위대한 뱃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이 앞에 있는 크리스토퍼 컬럼부스라는 사람입니다. 흔히 스페인 사람으로 알고 있는 콜럼버스는 사실 이곳 제노바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에서 청년기를 보낸 후 스페인으로 건너간 그는 이사벨 여왕의 후원을 받아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꿈을 가진 또 한 사람의 도전이 세상을 바꾼 거죠. 유럽의 유서 깊은 도시에는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카페들이 있습니다. 이곳 제노바에도 그런 카페가 있죠. 그 이탈리아 통일을 영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바램을 예술로 표현했던 위대한 작곡가 베르디가 말년에 굉장히 좋아했던 이 제노바의 카페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Buongiorno. Buongiorno. Nice to meet you. Buongiorno, nice to meet you. I heard that this cafe is the Verdi's most favorite place Yes, in Genova. in Genova. Yeah. It's the cafe was built in 1828, Oh. and Giuseppe Verdi used to come here on the end of the 18th century Oh. and drink his cappuccino and eat a very special brioche. 아, Which is the Falstaff, which is Ah. here. 이 빵을 너무나 좋아했던 베르디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작곡한 오페라 팔스타프의 이름을 이 빵에 붙여달라고 부탁을 했다는군요. Signed and said, thank you very much for the Falstaff, which is very good, even better than mine. And it's ironic to say the brioche was better than his opera. 베르디는 1860년부터 세상을 떠난 1901년까지 무려 40년 동안 이 카페를 찾았다고 합니다. 베르디는 이곳에서 카푸치노와 팔스타프를 즐기며 수많은 오페라를 작곡했겠죠. 베르디의 영감을 자극했던 그 맛이 궁금해집니다. 베르디가 자신의 오페라보다 낫다고 극찬했던 빵. 과연 어떤 맛일까요? 굉장히 맛있네요. 근데 굉장히 작아요. 아, 이거. 이 카푸치노랑 먹으니까 맛이 정말 딱 조화를 이루는데요. 이 단맛과 이 커피의 약간 부드러운 이런 맛이. 베르디는 단 것을 굉장히 좋아했나 봅니다. 제노바의 한 카페에서 베르디를 만난 저는 그의 고향 부세토로 향했습니다. 이탈리아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인 베르디는 가리발디와 함께 이탈리아 통일을 이끈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생각한 앞에 있네요. 음악을 통해 이탈리아인들의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고취시켰던 베르디. 이 낡은 2층 집에서 태어난 그는 80여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오페라를 남겼습니다. 베르디 탄생 200주년 기념식은 그의 고향 마을 생가에서 치러졌습니다.
베르디가 태어났다는 방에 모인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그가 작곡한 오페라 나부코의 대표곡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한 목소리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는 이탈리아의 통일운동 당시 제2의 국가로까지 불리며 널리 애창됐던 곡이죠. 베르디라는 사람은 단순한 음악가가 아니라 이탈리아의 한 시대 정신을 대표하는 애국자였다라는 게 방금 그 기념식 현장에서 너무 잘 나타나더라고요. 감동적이었어요. 부세토의 인근 도시인 파르마에서도 베르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페라의 본고장답게 이탈리아엔 각 도시를 대표하는 오페라 극장이 있죠. 19세기에 지어진 파르마의 레조 극장은 이탈리아 오페라 3대 거장이라 불리는 벨리니가 가장 처음 오페라를 공연한 곳입니다. 이 일대의 오페라 극장 중 규모가 가장 큰 이곳에선 매년 10월 베르디의 오페라를 공연합니다. 정말 이 남녀노소가 꽉 메우고 있어요, 저 안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해도 역시 그 이태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전통, 힘을 참 무시할 수 없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베르디 대단하죠. 마스나디에리. 이 작품은 베르디의 초기 작품인데요. 독일의 대문호인 슐러의 비극 도적들을 각색한 것입니다. 소박하지만 진실했던 그의 인생과 조국 이탈리아의 기쁨과 슬픔을 담은 그의 노래는 제 가슴속에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